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렬의 시시각각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을 쉽고 친절하게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추석인데요. 추석 차례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갈 텐데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이 있는 해라서 각 당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여야 사당의 현직 국회의원들을 초대합니다.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전략, 여전히 식을 줄 모르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논란, 이 밖에 다양한 충정권 현안을 두고 격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오늘은 특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토론 중간에 스마트폰과 유튜브로 직접 참여한 양방향 선호도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미리 공지를 해드렸고요. 녹화 당일날 진행이 됐습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가 이슈 특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우리 지역의 핫 이슈, 또한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 각 사당의 전략을 여쭤보겠습니다.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네 분의 현직 의원들을 만나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지난 여름 뜨거운 태양과 장마 또 태풍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성일종 의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산 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그리운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귀한 시간이 왔습니다. 가족은 추억으로 먹고 삽니다. 올 넉넉한 이 한가위에 추억의 보석 상자를 열어서 가족들의 한박 웃음 짓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 같은 인사셨어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대 의원입니다. 우리 이제 중원의 중심, 우리 충청권이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주민들께서 꿋꿋하게 지역을 지켜오셨습니다. 이제 더불어 한가위, 우리가 정말 가족을 지키고 어떤 지역을 지켜주시고 더불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책임 공동체, 저희 정치가 돕겠습니다. 한번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신용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신용현입니다. 그동안 정치가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못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한가위 지나면서는 우리 정치가 그래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렇게 되도록 오늘 모인 우리 네 당의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고요. 제가 여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설문조사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미리 안내를 해드렸고 양방향 선호도 조사를 스마트폰 앱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생각보다는 시민들께서는 이 설문조사에 이렇게 답하셨을 것이 가장 많을 것이라는 거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본인의 생각은 나중에 말씀으로 담아주시고 예측하건대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설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다라고 시험 아닌 시험에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노란 팻말 다 보이시죠? 예. 자, 규칙은요. 컨닝 안 되고요. 낙장 불입입니다. 결정 심사숙고 하신 다음에 돌리시면 안 돼요. 네, 체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설문조사에 응해 주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올 추석 차례상에 가장 많이 오를 대화의 주제는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1번 경제 문제, 2번 내년 총선, 3번 한일 갈등, 4번 조국 후보자 논란. 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이슈가 없는데 그래도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우리 시민들께서 찍어주실 것 같은 것은 어떤 것일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초 카운트다운 들어가겠습니다. 8. 의원님들은 마음에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끝났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번호를 찍으셨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카메라로 보이는 쪽으로 지금 드신 거죠, 의원님들? 세 분은 4번이고요. 예, 조승래 의원만 지금 1번입니다. 여당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뭔가 전략이신지. 여당이시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 다 봤으니까 내려놓으시고요. 일단 세 분과 다른 1번을 찍어주신 조승래 의원, 왜 1번을 택하셨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물론 이제 조국 후보자 문제나 이제 한일 갈등 문제나 이거는 뭐 아주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만,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명절 때 모여서 그 친지들이나 가족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귀결되는 문제들은 역시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서로 좀 사정이 좀 어떤지 또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떤 것인지 또 희망을 또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저 주제들이 다 밥상머리에서 당연히 오르락내리락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논의 끝의 결론은 결국에는 경제 문제로 저는 귀결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셨군요. 예. 다 중요하지만 귀결은 경제로 갈 것이다 였고. 자, 신용 의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아마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저부터 1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정말로 이제 정의롭고 깨끗한 정치를 표방했던 분이 보여주는 게 지금 뭐 상상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예측 가능했던 수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하지 않았던 정말로 새로운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자녀 입시라든지 뭐 사모펀드라든지, 그래서 아무래도 그 궁금증에 대한 서로 알고 있는 의견들을 교환하고 이러는 것들이 뭐 추석 때 알겠습니다. 제일 많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여야니까 두 분도 이렇게 듣고요. 또 끝난 다음에 두 분께도 시간 다 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1번과 4번의 대표 의견을 들어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의견을 주셨을지 결과 보시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이 4번 항목이 압도적으로 과반이 넘습니다. 그것도 무려 60.6%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렇게 골라주셨습니다. 자, 신 의원님 말씀은 들었고 일단 이렇게 4번으로 정확히 맞춰주신 성일종 의원님. 이게 역시 추석 민심에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셨어요? 오래간만에 찍기에서 정답을 맞추었습니다. 조국 후보가 던지는 이 시대적 문제는 굉장히 좀 광범위하고 우리 이 시대가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후보가 갖고 있었던 깨끗한 이미지, 정의로운 이미지가 이 상류층에서 이런 정도로까지 광범위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허탈감이 이번 추석 밥상에 오를 거로 보는데, 특히 이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잖아요.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 후보자가 되고 끝까지 옹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특이한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고, 또 이 장학금 같은 경우 신청도 안 했는데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입학할 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과목 수강을 했는데 2학기 때 또 나왔단 말이지요.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셀프 총장상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모든 어머니들이 다 이 교육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공감하고 공정하게 이 게임의 룰이 작동되기를 원하는데, 이것들이 무너져 있는 지금의 한 후보자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번 추석 이 밥상에는 이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충분히 토론을 갖겠습니다. 일단 생각이 그러신지 4번은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김정대 의원님. 네. 아니 뭐 예상을 해보건데 당연한 귀결이다고 보고요. 다만 이 조국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청문회 후보자는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밥상 위에 잘못 올라가면 이거 가정 불화가 많이 싸웁니까? 예, 걱정이 됩니다. 그 수도권에 외지에 가 있는 자식과 또 고향을 지키는 아버님 사이에 만약에 이 문제로 격론이 벌어진다면은 필경 부자 사이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예, 그러면은 이것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밥상머리에서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부부간에 또 부자간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다뤄지는 건 원치 않습니다. 네. 다만 조국 현상이 우리한테 보여진 다른 문제들, 예컨대 나는 자식을 저렇게 못 키웠는데 하는 데서 오는 상실감, 또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는 걱정이 더 커지실 것도 같고, 그다음에 지방과 서울은 이렇게 차이가 큰가? 여러 가지 그 나의 문제로 환원이 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조국 후보자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예. 그러나 이것이 가정 내에서도 요즘 가족을 마음대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찬반 논쟁으로 빠지면 이건 추석에 조금 걱정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또 현명하신 우리 어른들 또 자식들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들께서 이 문제를 조금 성찰적으로 이렇게 예. 대화를 나눠주시면 대단히 바람직스럽겠다. 저희 방송이 일요일 날 아침에 나가는데
지난 9월 6일 날 금요일 날 하루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고요. 조금 의견이 갈리실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직접 한 가지 의혹 해소가 됐다 안 됐다. 그러므로 의혹은 해소가 됐고 후보자로서 적격이라는 의견들 혹은 의혹이 해소가 안 됐고 후보자로서 적격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뭐 당연히 부적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지금은 자녀의 입시랑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장학금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해명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논문 일저자 문제 일단 논문 취소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학금에 대한 것도 각각 얘기가 있지만 어쨌거나 본인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 청문회할 때는 자기는 사립대학교 다니는 딸한테 장학금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 이건 경제 수준에 맞춰서 장학금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의 따님이 2천만 원 넘게 이제 장학금을 받았고 그것도 뭐 성적이 이렇게 미진한데도 학교에서 받았고 한 군데는 아니죠. 2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건. 네, 다 그런 합치면. 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아직 안 나왔지만 교육에 대한 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와닿는 게 지금 굉장히 큰데 아마 검찰 수사가 되면 사모펀드라든지 그다음에 웅동학원에 관련된 채권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줄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추석 때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아마 계속 뭐 조국 후보자가 계속 뭐라고 하나요? 그 자료를 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명도 제대로 명확하게 안 되는 상황에서 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후보자 자리를 안 내려놓는다는 게 저는 사실은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반대 입장이시라 우리 조승희 의원께서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사실관계를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검찰 수사는 조국 후보자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피의 사실이나 이 혐의는 아직까지는 없다. 예, 그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뭐 논문 문제라든지 장학금 문제라든지 웅동학원 문제라든지 사모펀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혹이 좀 제기가 됐고 또 관련해서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이 있지. 그게 무슨 사실로 확인되거나 한 바들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저는 이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을 예전에 이제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었을 때 그 관련해서 한 달 동안 기사량이 24만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로 인한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한 달 동안 11만 9천 건 정도의 기사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는 그 한 달 동안 무려 100만 건이 넘는 기사가 이제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이 사실은 관심이 있고 그랬다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이제 언론에서는 단독 보도를 뭐 13건을 하루에 막 쏟아내는 등. 그러니까 거기에는 실제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이 좀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동양대학교 표창장 문제도 뭐 셀프 수연이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은 총장이 알 수 없는 당연히 관례적으로 진행됐던 표창장으로 정리가 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쳐다봤을 때 이 문제가 과연 의혹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고 또 해명이 가능하고 해명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냉정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추석 때 오히려 이렇게 좀 냉정하게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서로 바라보는 것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성인종 의원님. 문제가 없는 후보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후보자는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조성래 의원 말씀을 주셨는데 전에 우리가 여러 분들을 한번 낙마했던 분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대희 후보자 16억 받아가지고 낙마했거든요. 6개월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해서 16억 받아가지고 낙마를 했고 그리고 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만났다 안 만났다 부인했다가 사진이 나와가지고 거짓말한 거로 해서 낙마가 된 겁니다. 또 어떤 후보자는 종교단체에 가가지고 간증 예배를 드릴 때에 종교적 너무 편향적 측면에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낙마를 했거든요. 지금 이 후보자는 펀드에서부터 학원, 웅동학원 문제에서부터 장학금, 부정입학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제가 거꾸로 계속 요즘에 묻고 있는데 100만 건이 넘는 이런 의혹을 받은 후보, 이런 후보를 여당이, 청와대가 왜 이렇게 감싸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국론 분열되고 재밌어야 되는 이 추석의 이 상머리에 이러한 이 부도덕한 이야기로 이 국민들한테 대화에 이게 물꼬가 튼다고 하면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대로 아드님하고 아버님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정리해 주시는 것이 이게 저 통치자의 역할이고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자간담회도 있었고 여야의 대치 끝에 결국 하루짜리 청문회가 있었지만 제기됐던 의혹이 해소가 안 됐다고 보시는 거고 부적격이라고 보시는 거고. 다 모른다지 않습니까? 기억이 없다지 않습니까? 아니라 그러니 그러니까 또 기자들이 확인해보고 또 제보가 들어오고 보면 계속 의혹에 의혹을 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참 오래 갈 듯 합니다. 확인해 준 것도 있고 본인이 또 직접 뭐 잘 몰라서 이제 모른다고 한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 모른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김종대 의원님 의견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 현상에 대해서 매우 슬프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방금 그 방송 오기 전에 고등학교제 관내 그 강연 요청이 들어왔는데 못 간다고 해라. 갈 자신이 없다. 네. 자, 부와 지위가 여전히 대물림되는 현상이 계속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갖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은 저도 법무부의 소명을 받아봤습니다만은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이 교과서처럼 갖춰진 이 사례에서 무엇인가가 또 이렇게 대물림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 세대는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저 현상을 그렇게 많이 보고 그 고등학생들 눈을 어떻게 똑바로 쳐다볼지 자신이 없다. 이 학생들에게 우리 무슨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냐. 내가 땀 흘린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고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데 저 청문회를 보고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졌어요. 사회 그래서 문화적 맥락은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네. 현직 의원이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의혹 해소 여부와 적격성 여부는 어떻습니까? 자, 그게 지금 관심의 초점이 돼서 이만큼 커진 건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고.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책임의 문제 말고도 이 조국 사태에 있어가지고 또 다른 가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검찰 개혁입니다. 왜 조국 후보자냐 하면은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조국 후보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러면은 지금의 판단의 잣대는 정치의 책임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조국 후보가 장관이 됐을 때 청문회 이후 그때 과연 사법제도 개혁을 완결질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지금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정말 국회 패스트 트랙도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법제도 개혁을 정의롭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 적임자냐, 이것만이 그 기준이 된으로 좀 좁혀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갈 때는 다 결정이 됐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직 청문회가 이 시간엔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정의당이 청문회를 최종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판결문을 쓸 수 없다. 이게 공당의 책임이다. 이래가지고 입장을 못 밝혀온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검찰 개혁을 할 만한 적임자라고 생각하면은 저희는 찬반을 표하지 않더라도 장관직으로 진출하는 것을 수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건을 다뤄서 네. 조건부 찬성을 해주셨고요. 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두 분과 두 분의 의견이 좀 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설문부터 굉장히 토론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잠깐 두 번째로 가면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저희가 여쭤본 두 번째 설문입니다. 자, 두 번째 설문은 내년 총선 후보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여쭤봤습니다. 1번 도덕성, 2번 능력과 자질, 3번 영향력, 4번 소통 능력. 이렇게 저희가 설문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들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요. 다 중요하긴 한데요. 역시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와 우리 네 분 의원님들의 눈높이, 공감 지수가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해집니다. 끝났습니다. 자, 의원님들 네 분이 공이 2번을 들어주셨습니다. 예,
다 내려주시고요. 이렇게만 일치된다면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씨가 그죠? 첫 번째 설문에서는 두 분 의원께 잠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왜 그런지 이유만 간단히 먼저. 왜 2번 선택하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어떤 삶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또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서는 발전의 욕구 또 어떤 성장의 욕구가 가장 절박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책임이 있고 보다 구체적인 어떤 해결의 능력을 가진 이런 정치인들을 원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예. 저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주민들의 욕구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너무나 지금 강하게 압박을 받고 있고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예. 다른 자질도 다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지역의 현안을 신속하고 책임 있게 풀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정치인을 원한다. 예. 그런 느낌들을 지역 구민들에게 많이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말할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우리 성일종 의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왜 2번 고르셨어요? 우선 전 두 가지로 이렇게 보는데요. 이 국회의원은 제가 해보니까 이게 폼 잡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소외된 분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힘들 때 손잡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역할 속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 문제도 있지만 또 공적 사이드의 일도 있어요. 지역의 현안 문제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들을 제일 먼저 해결하고 네. 찾아가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 후보자를 뽑는 게 아니라 한 지역을 책임지고 그 지역의 현안 문제라든가 시대적인 아젠다들을 세팅을 해서 풀어내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자질이나 능력들을 좀 많이 본다고 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요즘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문제를 아까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예를 들면 보건 의료 문제든 경제 문제든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좀 평가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전국 비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역시 비례 후보들의 면면을 보고 능력과 자질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께서도 또 2번을 네 분이 똑같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확인하겠습니다. 주시죠. 자, 도덕성. 아하, 우리 네 분의 의원님들은 31.7%를 받은 능력과 자질 이것을 골랐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할 것이라고 예측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학문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과반이 넘는 58.7%로 도덕성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신용영 의원님. 예. 시민들께서는 과반 이상을 도덕성으로 꼽으셨어요? 저게 아마 조국 후보자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2번을 꼽았던 게 뭐 예. 두 분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들은 뭐 소통 능력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요즘에 워낙 이제 경제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본하고의 뭐 갈등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한미 동맹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가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위태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면 때문에 아마 국회의원들을 능력과 자질을 꼽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아마 제 생각에 그 조국 후보자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나중에 해석하는 겁니다만 국민들이 이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워낙 강합니다.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신뢰할 만한 정치인은 과연 누구일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역시 이제 도덕적인 능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질과 능력과 자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을 아마도 이제 도덕성으로 놓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야 정치인들을 좀 믿을 만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역설적으로 정치인들이 그리 도덕적인 집단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또 역설적인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뼈 있습니다. 아픈 예. 지적으로 일단은 이 설문 결과가 나타났는데 어떻습니까? 네 분 현직 의원들께서 의정 활동을 해보시니 도덕성과 능력과 자질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같이 갈 수는 없는 겁니까? 아니 저는 당연히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도덕성은 사실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도덕성은 뭐 갖춰야 되는 기본이고 능력과 자질은 자기가 이제 어떤 분야에서 능력을 보이고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다른 정치권이나 다른 의원님들하고 풀어갈 것이냐 이런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사실은 나온 4가지가 국회의원이라면 다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중에 이제 도덕성은 저는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시민들께서는 이제 정치권에 대한 신뢰 문제가 예.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예. 기본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가 맞는 것 국민들의 같아요. 저희가 생각 그러신 것 같습니다.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총평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사회 공인으로서 또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갖춰야 될 거의 모든 요소들을 이 답 속에 다 나와 있다고 1번에서부터 4번까지 나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아무래도 도덕성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아주 기저에 깔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예. 이제 좀 더 평가받아야 될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김종대 의원님 총평해 주시죠. 예, 후보자의 자질의 기준에 대해서는 엄격한 도덕적인 어떤 그 기준을 유권자들은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표를 찍을 때도 도덕성을 보고 찍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도덕성에 대하면 정의당은 좀 자신감이 넘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정치가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의 최소한으로 놓고 나머지 최대치를 높이는 능력은 능력과 자질이거든요. 예. 이것이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적절치 않은 토론입니다만은 우리 정치의 최소한은 최소한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최대한은 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서 또 같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를 해야죠. 저기 녹화 들어가기 전에 성일종 의원께서 우리 제 옆에 계신 여야 1당, 2당 의원님들은 많이 출연하셨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우리 두 분께 조금 기회를 주라고 하셔서 제가 살짝 배려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예,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자, 도덕성과 능력과 자질, 거기다가 영향력과 소통 능력까지 갖춘 훌륭한 선량하게 뽑혀야 되는 게 바로 내년 총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일단 각 당의 총선 전략, 또 민심을 잡기 위한 각오를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신경 의원님. 예, 저희 사실은 바른미래당은 여러분들한테 실망을 지금 많이 드렸습니다. 그거를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바른미래당도 잘 못하고 있지만 1당과 2당인 그 민주당과 그다음에 자유한국당도 역시 국민들의 신뢰를 잘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른미래당은 처음에 만들 때부터 어떤 이념에 기반하지 않고 일종의 실용주의적인 정당을 표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민생을 생각하는 그리고 실력으로 보여주는 그런 정당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뭐 사실은 언론에서는 잘 부각이 안 됩니다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입법 우수 의원을 표창을 받는다든가 하면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받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팩트로 체크된 겁니까? 예, 팩트로 체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상당히 비율로 높습니다. 따지면.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정책에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의 그 1당 2당의 그 강대강 대결이 치열하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좀 그 어부지리를 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 다른 두 당에 비해서 정책 개발에 조금 더 이제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실용 정당, 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력 있는 정당 이런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고 민생과 있습니다. 실력과 정책을 승부하시겠다. 예. 어부지리는 주 전략은 아니시죠? 아, 그건 아니죠. 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공학적으로는. 예. 말씀이 나온 김에 우리 성일종 의원님. 저희 당이 이제 정권을 뺏겼지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치르게 되는 4년 만에 치르게 되는 총선이 나와 있는데 사실 민주당이 잘 했으면 아마 굉장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 모든 국가가 지금 시스템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뭐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시내를 가다가 보면 한 몇 집 건너서 지금 다 이렇게 문을 닫고 있어요. 경제가 폭망을 하고 있고. 외교관계 지금 미국하고 이 사이가 좋은지 아니면 일본하고 좋은지 중국하고 좋은지 정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외교 문제에서도 아주 고립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와 있습니다. 국방 문제 그렇고요. 여러 교육 문제도 지금 현재 자사고 문제 같은 것을 비롯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당은 좀 바로 다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국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이런 국민들 찾아가서 눈물을 좀 닦아드려야 되고
억울한 거 있으시면 가서 또 좀 풀어드려야 되고 힘들고 외로운 분들 찾아가서 손잡는 역할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정당 차원에서 할 때 우리한테 민심이 오지 않겠나 예.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폭망이라는 표현도 나왔고 각 분야의 시스템이 붕괴가 됐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죄송해요. 뭐 현실의 지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어렵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분석을 해야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적으로 좀 대변동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경제 구조도 그렇고 경제 시스템의 변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도 뭐 미국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하고의 외교 관계의 조정.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 대격변의 시대, 대변동의 시대에서 큰 조정이 필요한 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변동이 필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우리가 도대체 그럼 어떤 해법을 찾아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그게 저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21대 국회는 이렇게 큰 전환기, 변동기에 어떻게 그 미래 사회를 대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 이런 선택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잘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당장에 주어지는 어려움에 대해서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갑게 받아들이고 그러나 이 어려움을 미래 사회의 큰 동력으로 삼아 나가는 그런 역할을 좀 하겠다라고 국민들과 함께 대화하고 토론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판은 받되 힘을 더 실어주시고 그렇습니다. 예,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덕성에서 자신감을 보여주신 우리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님 어떤 전략이신가요? 누구도 도덕성에 대해서 오만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저희도 더 겸손해지겠다는 노력은 드리고요. 다만 지금 정치에 대해서 보는 국민들의 어떤 시선은 단순한 그 앞으로의 다짐이 아니라 정치의 체질과 구조와 문화를 바꿔달라는 정치개혁의 요구입니다. 국민들 정치 신뢰도가 1.8%밖에 안 된다는 여론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어느 특정 정당의 문제는 더더욱이 아니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 소모적인 정쟁으로 날새고 날지는 양강구도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가 이제는 극단적 양상까지 간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2월에 미국 셧다운 사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국의 브렉시트 사태, 이 양강의 구도가 극한적 대립으로 가서 민주주의 자체가 이제는 유용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피로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소모적인 양상으로 가는 이런 양상들은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선거제도를 고수하는 한 파국적인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게 세계사적인 트렌드로 이미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는 국민의 민심을 닮은 국회, 기득권을 닮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얼굴을 닮은 국회, 이런 쪽으로 정치의 구조와 문화와 체질을 바꿔달라는 요구입니다. 예. 그래서 3년 전에 광화문에 촛불을 밝혔던 100만의 시민들이 이제 그 시민들이 여의도로 오고 계신다. 이제 국회 문 앞에까지 왔다. 이것은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첫 번째 대문을 열고 그것이 개혁의 전부가 아니라 그 열어놓은 문으로 거침없이 나가가지고 일하는 국회로 바꿔라. 예. 연정과 협치가 가능한 상생의 정치로 이제는 바꾸자. 이런 어떤 그 새로운 정치를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87년 이후에 지난 30년 정치는 이제는 자산이라기보다는 짐에 가깝고 청산해야 될 앙시앙 내짐, 구체제가 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새로운 틀과 문화로서 민심 닮은 국회로 나가겠다. 이게 정의당의 전략입니다. 예, 내 당을 대표한 네 분의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우리 지역으로 좀 이슈를 옮겨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들께 던진 질문은 이렇습니다.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가장 분발해야 할 그룹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요? 1번 지역 정치권, 2번 대전과 충남의 지자체, 3번 시민단체, 4번 충북의 협조. 네, 1, 2, 3, 4번. 김종대 의원님 가장 먼저 드셨어요. 지금 문제가 전부 다 몇 문제입니까? 지금 이게 마지막 조금 문제입니다. 주어진 것으로서는 마지막입니다. 예, 이걸 틀리면 저는 빵점을만 받게 되는 건데. 잘 맞춰주시고. 아니, 조승래 의원님 생각과 약간 다르다는 거니까 뭐 틀렸다는 개념은 아니고 못 맞췄답니다. 자, 10초도 안 들었는데. 자, 잠깐 내려놓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실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뭐 결론은 역시 또 내 그 주체가 다 중요합니다만, 내 요인이 다 중요합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의견을 이렇게 반영이 나타났습니다. 자, 네 분의 의견 들어주시죠. 이번에는 정의당, 바른미래당은 2번을 선택하셨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번을 선택하셨습니다. 내려놓으시고요. 간단히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왜 그렇게 골라주셨는지.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번, 2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3당이다 보니까 제가 3당이지만 여기 지역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조차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와서 뭐 도와달래거나 이런 얘기가 잘 없었어요. 그래요? 예, 그렇게 많이 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지자체에서 좀 활동을 덜 하신 거 아닌가. 더 노력해야 된다.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저희 지역 정치인들은 아마 제 생각에 이 두 분들은 스스로 이제 책임감을 지역구 의원이셨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시고 아마 애쓰셨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신 것 같고 저는 사실은 거기에 이렇게 별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못 얻었고요. 예. 제가 이제 거꾸로 물어봐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대전시장님한테도 이렇게 같이 이제 협의하는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도 저희 당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운영이 조금 더 잘 됐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 예, 그런 또 생각을 기회를 해봅니다. 드리겠습니다. 왜 고르셨는지 우리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세종시가 우리 지역으로 왔지요. 우리 충청인들이 세종시를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공약을 들고 나오셨고 당선이 된 이후에 재미 좀 봤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지역으로 이 세종시가 왔는데 우리 지역에 낙수 효과가 뭐가 있죠?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전이 세종시로 빨려 들어가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또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교육이나 또 다른 생활 여건이 세종시가 좋으니까 또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면서 집중되는 기능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 혁신도시 부분이 문제인데 혁신도시가 가면 중앙부처의 기관이나 아니면 정부 투자기관들이 내려가 줬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그 지역에 함께 인구도 늘려주고 그 지역에 예를 들면 경제도 활성화시켜주는 긍정적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 지역에 안 해준 거예요. 예. 그럼 이 문제를 누가 푸는가? 욕을 먹어도 정치권이 풀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풀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저는 답을 1번을 들었습니다. 네, 우리 조승래 의원님도 1번 드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결국에는 이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이나 기관들을 지역으로 이제 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앙 정치 무대에서 중앙 정치권과 이렇게 뭔가 이제 좀 이 밀고 당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권의 역할이 크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세종시를 지키기 위해서 충청도민들이 서로 연대해서 결국에는 그걸 지켜냈던 또 경험과 또 그런 또 긍지를 또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지를 이번에 이제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는 그 긍지로 더 크게 에너지를 전환을 시켜서 반드시 이거는 좀 관철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대 의원님은 4번에 충북에 협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기에 네, 그 주제는 약간 불편합니다, 제가. 네. 관련이 돼서 네, 저는 충남이나 충북이나 사정은 비슷하다. 또 제가 워낙 대전, 세종을 자주 오니까 남의 동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정치가 아주 그 적폐가 뭐냐 하면 이렇게 어떤 그 도시끼리 연대하고 동반 성장하고 크게 성장하는 길보다는 작은 지역으로 그냥 잘게 쪼개가지고 내 것만 예, 이렇게 그 접근하는 소지역주의의 소화적병폐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는 서로 동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문에 이번에 응답한 고르셨어요? 예,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점에서 어떤 그 지역 간 도시 간의 협조와 상생, 그다음에 우리가 더 커질 수 있는 대승적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지역의 그 저기 뭐랄까 작은 성장에 집착해 가지고 전체 삶의 어떤 그 질을 외면하는 이런 우를 너무나 많이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오늘날의 위기는 생태 위기가 우선 가장 심각하죠. 예, 의원님, 특히 여기까지 그렇고요. 듣고요. 예, 지금 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의 결론은 아직 못 봤어요. 네. 세 번째 설문조사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자 소중한 의견 어떻게 귀결이 되었을지 주시죠. 자, 의원님들이 반 이상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시청자분들께서는 팽팽합니다. 네. 과반을 넘는 건 없었고요. 1번 지역 정치권이 그래도 47.9, 그리고 2번 대전과 충남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문이 41.1%를 얻었습니다. 아마 이 설문 내용에 우리 네 분의 의원님들이 간단히 말씀해 주신 그 이유들이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못다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도시형 재난이 바야흐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생태의 위기, 환경의 위기, 주거의 문제에 있어서 양극화. 그러면서 거의 뭐 더 많은 성장에 연명이라도 해야 되다 보니까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장을 여전히 그 담론의 이데올로기처럼 구속돼 있거든요. 저는 성장을 넘어 성숙 사회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규정하는 보다 어떤 그 성숙된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지자체들이 아직까지는 과거의 패러다임에 매몰돼 가지고 예.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한 구태가 있다. 이 점에서는 지방 정부가 우선은 도시의 비전을 다시 만들고 지역 간의 협력과 상생 그러면서 저 폭넓게 또 좀 통 크게 어떤 대국적으로 그 정책을 펼 수 있는 플랫폼이 시급합니다. 너무 소지역주의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핵심을 알겠고요. 참 이게 지역 문제가 나오면 어렵고 불편한 것이 잘못하면 지역 갈등 내지 지역 이기주의로 비칠 소지가 있어서 그게 경쟁이 되죠. 근데 네. 경쟁이 격화돼서 그게 갈등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다행히 이제 최근에 충청권 이제 시도지사들하고 이렇게 해서 협력이 좀 잘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 힘을 모아가지고 충청권 뭐 신수도권 시대를 한번 열어보자라는 그런 좀 논의들이 좀 많이 되고 있어서 좀 작은 지역의 이해관계를 좀 뛰어넘는 그런 논의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누구보다 애써주셨어요. 사실 성일종 의원님은. 예. 어떻게 좀 더 귀결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충청도, 충남만 혁신도시가 없지요. 충북에도 충주가 있고 또 이 세종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종시는 우리 저 서북부권하고는 뭐 관련이 상당히 없다고 봐야죠.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 부분은 우리 중앙정부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론은 거의 4대4 정도로 이렇게 시청자들께 해주신 이유는 중앙과 각 지역이 서로 노력하고 협력해라 이런 숙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신윤경 의원님. 아까 말씀 듣고 이제 전화 자주 올 것 같아요. 지자체 글쎄요. 우리 장들이. 제가 이제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 털어서 정치권이에요. 지역 그렇죠, 정치, 우리 물론. 국회의원 같은 정치권에다가 선출된 단체장들까지 국민들이 포함하기 뽑은 때문에 정치인들입니다. 예, 전부 다 정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선 잡기 위한 민심을 저희가 짚어보기 위해서는 아까 중요한 덕목 중에서 도덕성과 능력과 자질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네 분의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선량을 뽑기 위해서 내년 총선에 임하는 전략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방법론도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각 당의 경선과 예비 선거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인물을 뽑기 위해서 어떤 룰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있으신지요? 우리 정의당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7월에 당직 선거를 하면서 신임 심상정 당대표께서 국민 경선제를 앞으로 당내 경선에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사실 당명으로 봤을 때는 이 사당 중에서 역사는 정의당이 제일 깁니다. 왜 그래요? 아니 다 뭐 이렇게 바뀌셨잖아요. 예, 뭐 더불어민주당 그 전에 뭐 또 새천년 뭐 정의당도 민주노동당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8년째거든요. 예, 8년이 안 됐나요? 예, 4당 중에 8년 된 정당은 저희밖에 없죠. 그러고 보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작은 당, 주변부, 변두리, 비주류, 뭐 불임정당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표현한 적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느새 이제 8년을 맞이하는 중견정당, 책임정당으로 체질 전환할 때가 됐다. 그런 어떤 중견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되겠다. 이래서 당내 지금도 모든 경선을 다 당원 총투표로 합니다만은 예. 더 확대한 국민 경선제까지 이것을 일상화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정의당은 더 나아가서 이제는 과거의 급진성이나 선명성으로 승부하는 정당이 아니라 책임성으로. 예.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정책 역량으로 승부하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된다. 모든 걸 무조건 반대만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이 아니라 온전한 책임성 속에서 자기가 말한 말을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된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예, 모토까지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민주당의 경선은 어떻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총선 그 경선 룰에 대해서 이미 지난 7월 달에 확정을 했습니다. 예. 확정을 했고 그 확정한 대강은 그렇습니다. 50%의 권리당원과 또 50%의 이제 시민 여론이 합산돼서 경선을 하게 돼 있고
특별히 이제 청년과 여성, 신인들의 이제 정치적 진출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가산점 제도를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또 주안점 두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전략 공천을 좀 가능하면 축소를 해서 지역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부대꼈던 정치인들이 예. 많이 이제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 정치를 만드는 좀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좀 준비를 지금 하고 두 분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룰 내년까지 그렇습니다. 흔들림 없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믿겠습니다. 시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성일종 의원님. 정당의 변화는 사람의 변화. 이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만이 그 큰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사람을 바꾸지 아니하고는 정당이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 사느냐? 4년 동안 보면 공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생각할 때는 이 전문성 있는 신인들을 과감한 등용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에 상징성 있는 이 신인들이 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는 공정한 룰이 좀 작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공개적이고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 경선의 규칙, 룰들이 작동이 되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지금 합니다. 확정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아직 안 예, 나왔습니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 의원님. 예, 저희 바른미래당은 지금 뭐 경선 룰을 정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양당, 뭐 정의당도 있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다당제를 추구하면서 나왔던 정당입니다. 그래서 양극단 세력을 뺀 나머지가 이제 중간에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을 수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국민의당 시절에 비례대표를 선정하고 저희 그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이렇게 모셔오는데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을 많이 모셔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토론 배틀이라고 해서 이렇게 토론을 통해 가서 그 올라온 사람 등수에 든 사람을 그 공천을 주는 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공의 공정한 룰 또 그리고 신인이 수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새 설문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렸는데 여기 나온 거 말고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포함해서 우리 본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이 이슈 시급하다, 중요하다. 이거 한 가지씩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작년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우리 김용균 정말 비정규직 그 꽃다운 청년이 참혹하게 사망했습니다. 그런 사고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산재 사고가 전부 다 비정규직입니다. 하청 기업입니다. 자, 이런 어떤 그 자기가 일한 땀의 가치가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고 또 양극화되면서 노동이 어떤 그 당당하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좀 시급히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만큼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가는 문제는 핵심은 노동의 문제다. 그 충청권의 그 노동 실태를 보면 전국에서 노동 시간은 제일 길고 노동 임금, 평균 임금은 중하위권입니다. 예. 우선 사람이 최고의 행복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그 일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 이상의 우리 청년들의 더 큰 꿈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상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일하기 좋은 충청권, 이 중원의 정말 어떤 그 정치는 일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정치가 돼야 되겠다. 내 땀이 돈 버는 세상이 돼야지 돈이 돈 버는 세상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저희는 보다 좀 그 노동 중심성을 강화하려고 하고요. 지역 발전에 있어가지고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양극화와 생태 문제입니다. 이 환경 재앙이 아주 한꺼번에 다 터지고 있어요. 그런 만큼 이 화력발전소 문제, 오염물 소각장 문제, 거기에다가 또 새로 들어오는 뭐 여러 가지 저 오염 시설들이 충청권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제는 숨 쉴 수 있는 자유. 내가 사는 도시에서 내가 마음 놓고 숨을 쉬면서 조금 더 어떤 그 공적인 공간에서 광장의 문화가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 이 저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만의 공간에 집착하는 이것이 또 부동산 문제를 낳았습니다. 그런 만큼
만큼 이제는 공공의 시대다. 환경과 교통과 노동의 문제, 이런 산업의 문제까지도 이제는 공공의 가치가 한껏 고양돼 가지고 정부의 확장된 재정으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시고 예.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그 공공성을 구현하는 정책 현안들을 최대한 앞에 내세워 가지고 한번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다. 알겠습니다. 노동과 환경, 또 공공성 강조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조금만 하시라고 했더니 굉장히 오래 하세요. 제셨어요. 오래 하라고 그러죠. 좋은 시간도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지역의 이제 현안과 관련해서 가장 좀 전에 이제 김정대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 그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에 대한 이제 공동 대응입니다. 그게 얼마 전에 충청권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충청권 시도지사와 공동 회의를 통해서도 했습니다만 충청권이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해야 되겠다. 특별히 이제 그 충남의 이제 화력발전소, 노후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또 심각성을 또 알고 있고 예. 또 그게 이제 충북으로 또 많이 또 가서 충북 분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시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게 물론 이제 대전과 충남, 충청도만의 문제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가적인 대응과 또 지역적인 대응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예.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 충청권이 미세먼지 아젠다에 대해서 뭔가 좀 주도하고 선도적으로 해보자라는 그런 좀 제안들을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그 국회 세종의사당을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문제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하고 또 나아가서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충청권이 이제 명실상부하게 신수도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 하나의 디딤돌을 좀 큰 디딤돌을 만들자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길게 봐서 그 대전이나 충남, 충북이 AI나 IT나 뭐 바이오나 이쪽에 특화된 미래 성장 동력을 좀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지역의 좀 산업 생태계를 좀 구축하는 그 노력들을 좀 해야 되겠다. 예. 요게 이제 내년에 우리가 토론하고 합의해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뭐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몇 가지만 핵심만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성일종 의원님. 가장 핵심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겠나 싶어요. 지금 망가져 있는 이 경제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 시장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지, 대한민국의 국부를 키우기 위한 이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 국가의 자원을 어떻게 투하할 것인지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지역적인 측면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는 바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 회생에 대한 이 문제로 우리가 집중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잘 돼야 충청권도 그렇습니다. 역시 산다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충청권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국가적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또 맞는 그러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에 목표를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용 의원님. 저도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경제 살리기 하고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대전 같으면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기에 좋은 조건을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대전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뭐 대덕 연구단지라든지 이런 그 갖고 있는 기술 이런 걸 이용한 어떤 창업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대전이 그 규제 자율 특구를 못 받았습니다. 네. 사실은 그거를 받음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은 이제 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 대전은 거기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규제 자율 특구를 반드시 이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과학 비즈니스 벨트입니다. 과학 비즈니스 벨트 예산이 내년에 예정대로 하면 한 4,600억 정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반영된 예산은 한 1,000억 정도가 계획보다 줄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연구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가 들어오면 그게 이제 지역 산업체에 낙수 효과를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1,000억이나 줄었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제대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들어온 것들이 지역 산업의 연구개발 산업이나 이런 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낙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골고루 국토의 균형 발전에서 더욱더 애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오늘은 이쯤에서 접고요. 우리 국민들이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맞을 수 있도록 우리 네 분 의원님들 또 네 당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께서 열심히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석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노정연의 시시각각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쉽고 친절하게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